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가 포함돼 중국 공산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은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의 방안이 엄청 대단한 일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이 거짓말을 했거나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한 말을 기억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이미지가 내로남불, 성추문, 거짓말 등 부정적 이미지만 잔뜩 떠오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이미지를 가진 정당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해외 토픽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은 치열한 폭로전이 예상되는 만큼 윤 전 총장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오우질이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정관예우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입씨름이 벌어졌고, 김용민은 항의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향해 발언권을 얻고 말해라,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는 것 아니다라며 한판 싸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주제넘게 청문회 진행을 맡은 박주민은 표현을 좀 정제되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요구하며 1시간 3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26일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박범계는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 대표단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지는 며칠이 지났지만 그동안 성과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는 자가격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자가격리를 마친 박진, 최영두 의원이 방미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렸습니다. 박진 의원은 백신 수합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총력 외교를 펼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백신 수합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백신난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는데요. 이날 있었던 방미 결과 보고식 현장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과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진, 최영두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당 방미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글로벌 백신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저와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협력 방미 대표단으로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에 초청을 받아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8박 10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 그리고 제약업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서 백신 스와프와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만들기 위한 백신 파트너십 구축 제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표단이 만난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조야의 인사들은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방미단은 아울러서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45만 명의 우리 한국군 장병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군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안전과 또 한미 연합 방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미단은 5월 18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깜짝 선물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초당적인 의원 외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가 거론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진 위원장은 우리 한국이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백신 지원이 어렵다고 정부는 뒤늦게 애써 변명을 하지만 백신 스와프는 백신을 그냥 거저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급한 대로 미국에 여유분이 있으면 먼저 빌려 쓰고 나중에 우리가 생산하거나 확보해서 되갚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또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잠재적인 백신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미 물량적으로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구 2배에 해당하는 백신을 계약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백신 스와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 저희 방미단의 설명을 듣고 대부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 의원과 이번 방미길에 오른 최영두 의원은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허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문재인의 방미 결과를 언급하며 단순히 병입 생산은 백신허브와 거리가 멀다며 백신허브가 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업들에게만 부담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처럼 필요하면 워프스피드로 정부가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빠른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워프스피드 작전을 계획하고 백신의 개발 승인 보급별 계획을 세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박진 의원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언급했습니다. 행정부, 싱크탱크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우선 첫 번째 반응은 한국이 그렇게 절박한지 우리가 미처 몰랐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백신이 부족하냐 이렇게 다시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 스와프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럴 때 박진 의원은 미국 관계자들에게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지만 문재인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문재인이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와대까지 불러놓고 비빔밥을 먹었다는데요.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과 김기현 권한대행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직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사이이죠. 이날 오찬은 유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반부터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찬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 문재인과의 회동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진행돼 어제 낮 1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초청 간담회는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먼저 반갑게 주먹 인사를 나눈 모습으로 시작됐고, 이어 문재인의 모두 발언과 각 당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이어진 뒤 자유롭게 환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초청 간담회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주특기인 자화자찬을 이어갔습니다.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등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도 있지만 아쉬움과 실망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또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와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고 최근 인사청문 전국 상황을 설명하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가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백신 확보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신 확보, 그 다음에 또 특히 메신저 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런 병입 수준의 생산 협의에 머물렀다는 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술 이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친중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연기돼 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여러 차례 여야정 상설 협의체의 정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나는 기간까지도 3개월을 예시로 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며 사실상 문재인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오찬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가 이번 회동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 답변은 대체로 제가 가진 시각과 달랐다며 답변이 없거나 인식이 달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백 강추천입니다. 얼마 전 저희도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의 딸 이주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던 시기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검경 수사가 진행됐지만 곽 의원에 대한 관련 의혹은 모두 무혐의 결론 났습니다. 제2의 곽 의원은 문재인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며 문재인에게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문재인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법원에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지시가 아니라 당부라는 치졸한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말장난에 불과했죠. 이런 와중에 당시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문 대통령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홈페이지에 오른 이 브리핑에는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3대 사건에 대해 문재인이 공소시효 잔류를 전제로 사법 처리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할 때 그 각하가 아니라 소송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이 검사는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입니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이 검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도 준항고 등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검찰이 이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검찰에서는 수사만 하고 공수처에 다시 넘기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이첩을 했지만 검찰은 검찰에 넘어온 사건은 기소까지 검찰이 책임진다는 입장에 따라 자체 기소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되십니까? 도덕적, 청렴, 능력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이미지가 내로남불, 성추문, 거짓말 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미지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만 19세부터 54세까지 성인 남녀 8그룹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민주당 이미지로 당 색깔인 파랑에 이어 내로남불을 두 번째로 꼽았고 이어 무능하다, 거짓말, 성추행, 성추문이 6위에서 8위까지 각각 올랐습니다.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반기를 든 2030 세대 인식도 다를 바 없었는데요. 4위에 오른 내로남불을 비롯해 무능하다, 성추행, 성추문 등 부정적 이미지가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거짓말과 안 좋은 이미지, 부동산 정책 실패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을 의인화한 결과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성과 없는 무능한 40, 50대 남성이 민주당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미지는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국민의힘 하면 보수, 빨간색 등 중립적 이미지를 주로 떠올렸는데요. 부패 비리, 친일파 토착외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인화한 결과 돈과 권력을 중시하며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는 50대 후반에서 70대 꼰대 남성으로 묘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내로남불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라고 진단하며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층 결집은 필요 조건일 뿐 폭이 넓어진 중도층 견인이 충분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파일에 관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파일에는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면서 특정 피의자를 친소관계 때문에 봐주는 등 사건 처리를 엄정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재벌 비위 수사를 뭉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출처는 또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파일이 목격된 장소는 여당이 아닌 야당 의원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파일이 공개석상에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파일을 언급한 인물은 다름 아닌 여당 대표 송영길이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가 주최했는데 이들은 최근 2주일 동안 민주당사 앞에 매일 모여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 같은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또한 치열한 폭로전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국민들은 더는 이런 추악한 공작 정치에 속지 않는다며 희대의 사기꾼 김대엽 정치 공작과 드루킹 여론 조작까지 캐캐묵은 공작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략과 곤모술수에 구린내가 풀풀 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19년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 여당 지도부는 검찰 수장으로 적임자다. 될 만한 사람이 됐다. 한 방은 없었다며 임명했다면서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까지 총동원돼 이잡듯 탈탈 털었고 5년 전 무혐의 사건까지 억지 기소해놓고 재탕에 3탄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우리 지식인들이 특별히 무슨 정치에 참여해서 뭐 공천을 받거나 무슨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아닌 지식인들이 또박또박 그 시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식인들도 한쪽에 딱 꽂히면 유리한 것만 계속 얘기하고 내가 옹호하는 쪽은 계속 이제 그 비호하고 내가 공격하는 쪽은 뭔가 억울한 게 나와도 별로 거들어주질 않아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 문제도요. 우리 서민 교수님이 계속 비판을 하시는데 그 입시 비리도 거의 뭐 논문을 위조해서 대학들을 갔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수많은 그 의혹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남은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 표창장 위조 여부 하나 거의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여전히 아직도 그냥 조국 장관은 어떤 정치적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그다음 윤석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열심히 했다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지지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장모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좀 비판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게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거든요. 자기 사건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총장할 때 이게 제일 강력한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이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에요, 총장 사건. 이거를 검찰에서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 2년 동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아서 저는 저기 장모 사건과 부인 사건을 수사한다고 저는 기사를 오래전부터 봤는데 진척이 전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 좀 하시고 그랬어요. 이성윤 지검장은 그럼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셨죠?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서민 교수님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아니.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 수사 좀 하라고. 저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나 뭐 장모님이 혹시 뭐 감옥에 간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옹호할 마음이 1도 없고 뭐가 확실한 팩트가 나오면 당연히 욕 먹고 처벌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가 나왔어요, 이미. 여러 번 언론 보도도 됐는데.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전 모르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가 진척이 안 돼.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잖아요. 수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이 현재 검찰총장이에요. 검사한테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무장관한테 1년 내내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검사한테는 총장이 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야 돼요. 검찰한테 그럴 수 있죠. 네, 검사한테는. 그죠? 자, 그러면 이 검사가.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윤 총장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검찰 전체가 이런 사건을 수사를 안 하면 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안 하냐. 총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해라. 이게 난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봐요. 우리 서민 교수님이 나가시면 그런 얘기 좀 해주시라고 좀. 저는 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쪽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니, 아직 언론이나 뭐 이런 걸로 저는 팩트가 드러난 게 없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한번 잘 조사해 보시고 그런 목소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자막으로도 강조해드렸다시피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장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이 엉뚱한 얘기를 해대는 바람에 마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감사를 하는 자리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김호수 인사청문회는 그 본질이 혼탁해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수많은 참고인들은 다 제껴두고 서민 교수를 채택했는데 아마도 문재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서민 교수에게 여권에 불리한 말만 하지 말고 윤석열 비판도 좀 하고 야당에 불리한 말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도 서민 교수 특유의 입담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서민 교수는 현재 이 시대는 문재인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말이 거의 뭐 국민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감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블로그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얼마 전 문재인의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역 사건, 이제 그 전직 참모분들하고 이제 거기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5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범칙금 10만 원을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저렇게 수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도 잘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제 코로나를 더 잘 열심히 견딜 텐데 대통령은 이제 공인이니까 이제 빠진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진짜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좀 사과를 하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별로 이렇게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만 좀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서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거듭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내로남불 현상이 자리 잡았고 진보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착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서민 교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라며 지금의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 청문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문준용보다 더한 김호수 아들내미 문제와 김호수가 정관예우를 받으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변호를 총 5건이나 수임했다는 사실, 또 자신이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수많은 자격 불출분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김호수는 이와 관련한 모든 질의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가 소금통에서 빠져나가듯 요리조리 잘 피하며 능수능란하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김호수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사건을 수임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두 사건은 피해자가 총 5천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호수는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판매 사기 피해자들이나 운용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차관을 마치고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변호사를 하려고 하니 제가 전직 고위직이었으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임료는 너무 절대 많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원래 변론, 전화 변론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받은 보수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제가 사건을 가려서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어떤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변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펀드를 운용했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러나 법조인들은 김호수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김호수가 작년 9월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 3,500여억 원을 판매한 곳입니다. 혐의 중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곳에 변호를 맡아놓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니요. 김호수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할 상황을 김호수는 본인 스스로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김호수가 작년 12월 변호를 맡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배임 사건도 옵티머스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4,300억 원어치를 팔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김호수가 이 사건을 맡은 시점은 정영채 대표가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테투자 대표 로비를 받아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질 무렵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정영채 대표가 당시 정관중 최고위원직이었던 김호수 후보자를 변호인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정관예우를 노린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수는 2020년 2월 서울 남부지검이 라임 수사에 착수할 당시 추미애를 장관으로 모시는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해 4월 차관을 그만두고 같은 해 9월에 라임 사건 관련자 변호인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자신이 보고받던 사건을 5개월 뒤에 수임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김호수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 법무부의 내부 보고 체계가라며 말끝을 흐리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당수 검찰 관계자는 법무차관이 통상적인 사건은 보고받지 않겠지만 라임처럼 민감한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라임 사건의 경우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청와대 행정관 등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었죠. 이렇게 민감한 사건을 추미애와 세트로 일했던 김호수가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어제 김호수의 답변 태도를 지켜보면서 조국이 떠올랐습니다. 조국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는 알지 못했다, 몰랐다 등으로 일관했지만 부인의 재판을 통해 조국의 답변들은 거짓말로 들통나버렸죠. 김호수도 조만간 인사청문회에서 극구 부인한 답변들이 거짓으로 판명날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김호수는 자신의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서 말씀 못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출금이 불법인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은 물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 배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김호수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당시 법무차관으로 차교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불법 출금을 승인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적격 의견으로 김호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아마도 청년들이 또 가장 크게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집중 보도해드렸듯이 김호수의 장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우리 아빠는 지검장이에요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기소개서엔 영어도 아닌 한글 맞춤법도 엉망진창으로 쓰고 심지어 외국어 성적란은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합격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호수는 조국이랑 똑같이 아들 학업에 무관심한 아빠였다,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하필이면 부모 그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가 적게 돼 있고 일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고지고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요.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게 꼭 그렇게 적었어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검사들 면접 볼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취업이나 그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기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서로 좀 시간적으로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저는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동의해서 자신 있으니까 충분히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를 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자료가 왔겠죠. 근데 그 아들이 썼던 나름대로 4학년짜리가 쓴 자료니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얘는 IT 이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과니까요. 문과는 좀 약합니다. 저보다 IT 기술은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하다 보면 오탈자 있죠. 저도 오탈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맞춤법도 틀렸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서 저에 대한 공격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제가 비판도 감수해야죠. 저희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호수는 아들의 부정체육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다버린 자식도 아니고 아들의 취업 문제를 아빠가 몰랐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김호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26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아들이 국책연구기관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모는 이날 김호수의 아들 김모 씨와 당시 김호수 아들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인 남구준이 문재인의 신임을 받는 자인 만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모는 김호수 후보자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후보자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준모는 이어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김 후보자의 청탁을 받거나 김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그 아들을 부정채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아들과 채용 담당자들은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재판에 박범계 장관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장관 가운데 처음으로 피고인으로 재판에 나오게 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는 참 민망한 일이라면서 말문을 열었는데요. 본인이 처음으로 판사로 부임돼 일하던 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번 기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틈만 나면 검찰을 탓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은 박 장관을 포함한 민주당 관계자 10여 명이 공동폭행과 상해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것입니다. 박 장관이 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고의로 공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범계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 입성하고 빈번하게 나왔던 뉴스가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이른바 깽판이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은근히 기선 제압을 시도했었는데요. 이런 서울시 의회에 이어 청와대까지 오 시장을 견제 또는 길들이게 나섰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4.7 보궐선거로 입성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16일 황보현 기획조정실장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제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기조실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한 뒤 제가를 얻지 못하기는 민선시장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황 전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인가 전에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해당 구역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전 후보자는 땅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통화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이 사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도 언론과 통화에서 황 전 후보자를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기에 앞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 같은 감사위의 판단에 따라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울시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황 전 후보자의 경우 서울시 부시장처럼 승진 인사도 아니고 전보 인사일 뿐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인사를 제가해주지 않은 것은 민선 시장 이래 처음이라며 청와대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청와대가 야당 서울시장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 직원 수가 1만 명가량 줄어든 가운데 삼성전자는 정규직 6,300여 명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중 직원 수를 알 수 있는 309곳에 2019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총 120만 3,8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말 이들 기업의 직원 수는 121만 3,591명으로 이 기간 동안 0.8%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정규직은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정규직은 지난 3월 말 11만 963명으로 2019년 4분기보다 6.1%, 6,358명 늘어 직원 증가 수에서도 압도적 1위를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의 수가 늘었고 이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는 2017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1만 2,463명으로 저점을 찍은 후 2년 연속 증가하였다며 2019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2017년 대비 10.7% 증가했고 이는 하루 평균 37.8명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19가 닥치기 전인 2019년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6일 종합뉴스 영상에 구독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박다니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청와대 꼬봉 성관이 16세 정당 가입, 나치가 소년소녀들을 동원하더니만 신나치 독재로 가려나? 어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기막힌 소식이 있었죠. 이에 대해 태어날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하지 그러느냐,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놓고 태어나게 하지 그러느냐 등 비난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장기 집권을 위한 이들의 계획은 대체 몇 가지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써니킴님께서는 문준용보다 센 놈, 폼생폼사하려면 적어도 자기소개서 맞춤법 정도는 바르게 써야지. 모르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던가. 안 써도 되는 애비 직업까지 밝혀서 애비 폼까지 다 망가뜨려 놓는 건 뭐냐, 불효막심이라며 김호수 아들내미에 대한 비판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다니엘님과 써니킴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